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설 특집 기획 대담.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은 특집 토론으로 진행 중입니다. 긴급 진단 애프터 평창 남북 평화로 가는 길 세 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 지내셨고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시죠. 더불어민주당 사선 중진 의원이십니다. 서른 의원 나오셨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지내셨습니다. 개성공단 그러면 이분 이름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민주평화당 사선 중진 의원이시고요. 정동현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도 나오셔서 남북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2부에서 마칠 때 제가 청취자분들 말씀을 여쭤드렸었는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너무 낙관론으로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제재와 압박을 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청취자들분 중에 상당히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더 우려하시고 이거를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동현 장관님 이 시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낙관론이 아니고 현실론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사실 제재 압박만 하다가 네.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무시 방치 전략이죠. 결국은 북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해서 그 핵무장만 더 완성도를 높여준 그 네. 시간이었는데 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자는 것이죠. 예. 이건 뭐 이걸 낙관론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비핵화 약속 없는 남북 정상회담은 이적 행위다 이렇게까지 논평을 했던데요. 이분들은 좀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냉전 시대 잣대로 네.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중적이잖아요. 예. 하나는 대화 상대, 평화 통일의 상대로서의 북이 있는 거고 또 대치하고 대결하는 상대로서의 북이 있는 건데 예. 이 지나치게 남과 북의 관계를 적의 관계로 북은 예. 적인데 예. 적하고 어떻게 이렇게 뭐 정상회담을 하느냐 뭐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이제 우리는 지금 그 북한과 미국이 적이잖아요. 그 관계를 우리가 노력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통해서 북미 관계의 그 개선을 추동하려고 하는 그걸 네. 이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요. 네. 너무 그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오히려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실용적 관점에서 좀 봐주십사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수적 네.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네. 이러다 북한이 이용돼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한미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이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보아가지고 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와 미국 정부가 네. 어떤 정도의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걸 이제 보면 이해가 되죠. 예. 이를테면 이제 평창 올림픽에서도 지난번에 마식령에 가서 우리가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미국 측이 아주 면밀하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미국 측의 이해와 일종의 합의 네. 하에서 마식령에서 그 훈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스키장 훈련. 예. 그리고 만경봉호가 들어올 때 예. 그때도 이게 유엔 제재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 아주 자세하게 논의를 했죠. 예. 그래서 들을 수 있게 이제 됐고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지금 현재 공화당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하게 예. 지켜지고 있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다. 예. 적어도 북한과 상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수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다. 예. 한미 안보 관계도 튼튼하고 저도 북쪽을 대하는 입장에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거의 일치되는 작전으로 나간다. 이 점을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예. 홍현욱 박사님. 예.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는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안보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노크 기순도 있었고 천안함 폭침에 무방비로 당하고 연평도 포격 때도 제대로 대응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 그랬을 당시에 북한은 핵실험 더 열심히 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그렇게 됐을 때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한 몇 달 전만 해도 미국은 시도 때도 없이 북한에 선제 공격하겠다. 그 얘기는 선제 공격하면 우린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또 북한은 핵을 더 열심히 개발하면서 핵이 없는 한국을 완전히 나라로 대접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고립시키고 통미봉람하고요. 네.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상황을 주도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 전화해고 시진핑 주석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시던 분이 거꾸로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거꾸로 시진핑 주석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게도 여차하면은 남북 관계를 우리가 통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렛대를 만들고 네. 얼마나 지금 좋아졌습니까? 근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이러다가도 예. 우리가 지금 핵이 없는 건 계속 없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상황이 파탄으로 갈 경우에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은 선제 공격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가지에 20개거든요. 우리도 20개 억지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 그러니까 뭐 전술 핵무기를 안 갖다 놓더라도 미 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만 해도 되는 거거든요. 네. 상시 배치를 하고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40배나 앞서기 때문에 억제에서 평화를 유지하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은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비상계획으로 만약에 이게 파탄이 났을 때 북한만 핵을 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미국의 목숨을 맡겨놓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보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대비책은 마련해 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대부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여러 가지 언론 매체를 접하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부를 또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또 조금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는데 언론의 기조를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미국으로부터 패싱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기조도 많이 나오는데요. 과연 미국이 한국을 패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서른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정동영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 관계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마치 한국 정부를 패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기사를 쓰는 논조가 어떤 기조에서 나왔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한미 간의 협력 체제는 단단한 바탕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서른 의원께서 한미연합 훈련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평창 올림픽 끝나고 나면 바로 군사훈련 들어간다 그랬는데 미국 쪽은 바로 군사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으면 쌍중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예. 그리고 우리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한다. 예. 이제 쌍중단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제일 될 가능성이 많죠.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쌍방이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쌍중단 상태인데 네. 이 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손해보는 건 없죠.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은 결국 대화로 진행될 것이고 대화가 되게 되면은 비핵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이 문제를 위한 대화가 될 것이니까 결국 그 상황을 내서 미국 간에 이 결판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지금 이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쌍중단을 미사일 발사 중단이라고 지금 해석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네. 북한은 이미 그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검을 틀어지었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미사일 더 실험할 필요 없다. 이미 핵이 있다. 미국이 인정한 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핵무장국이다. 라는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북한은 쌍중단에서 자기들은 중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미국의 군사훈련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 간의 이간 또는 갈등을 초래할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선언은 티적 완성 선언이지 기술적
완성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29일 날 ICBM 화성 15형이라고 불리는 12,000km 나가면 이제 미국 동부까지 워싱턴 뭐 뉴욕까지 그렇죠. 받는 거리는 이제 확보했는데 이른바 재진입 기술이라고 하는 뭐 기술적인 문제에서 더 실험하고 증명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서둘러서 정치적 완성 선언을 했단 말이죠. 정치적 완성과 기술적 완성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요. 간격이, 틈이. 이게 바로 이제 협상을 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초점이 한미 군사 훈련을 4월 달에 아베는 하라는 거죠. 아베 일본 수상은. 그리고 국방부는 이제 미국하고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최소한은 유보하는 겁니다. 유보. 군사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어쨌든 결국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긴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젠가요 조선신보 홍 박사님 잘 아시지만 조총련 기관지 이 조선신보가 북한의 일련의 그런 조치들을 해석해 주는 이제 그런 해석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남북 관계 개선이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중에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미사일 단행은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을 했단 말이죠. 이건 뭐 그냥 일반 매체가 해석한 게 아니라 바로 친북 매체인 조선신보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북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사실상 이제 유예한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다 대고 굳이 군사 훈련으로 자극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여건을 만드는 것과 병행해서 저쪽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군사 훈련을 또 유예하고 그러면서 정상회담을 추진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창의적인 중재 노력을 하고 북미 대화 테이블이 열리도록 말이죠.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죠. 지금까지는 악순환의 그런 그 구조 속에 갇혀 있다면 이걸 이제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홍현익 박사님. 지금 상황이 역설적으로 미국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북한한테. 왜냐하면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한테 대화를 하려면 핵 프로그램 중단하고 미사일도 실험은 물론이고 프로그램도 중단하고 IAEA 4차단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신고하고 뭐 여러 가지 한 5개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란 분이 뭐 날씨 얘기도 좋으니까 뭐 대화를 해도 좋다는 얘기까지도 하고 최근에 그렇게 강경하게 원비어 부모랑 같이 오고 무슨 뭐 탈북자 만나고 천안함 구경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했다는 펜스도 뭐 북한이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조건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디 보면 과거에 2006년에도 그 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BDA 제재가 하니까 북한이 1년 뒤에 핵실험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 네오콘인 아주 초강경 대북 정책을 펼치던 부시가 네오콘들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니까 거꾸로 힐차관보한테 대화해라. 김계관을 만나라. 양자회담은 미국이 굉장히 양보하는 거거든요. 양자회담에서 2.13 합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버릇이 잔뜩 나빠진 거예요.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도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무슨 뭐 제가 뭐 김정은을 뭐 영광스럽게 만날 수도 있다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정말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고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미국이 위태롭다 그런 건 도대체 뭘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아주 또 노골적으로 이 지난번에 그 11월 달에 일본, 한국, 중국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뭡니까? 군사안보적으로는 다 그냥 뭐 각국이 원하는 대로 얘기해주고 다 경제적으로 싹 걷어가잖아요. 무기 팔고 뭐 저 무역 뭐 물품 팔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유권자한테 나 잘했지 그러면서 또 가서 그런 동맹인데 그래서 제가 한미동맹 일변주의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대통령도 아니고 트럼프 시대에 한미동맹 일변도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미국한테 간까지 다 빼줄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 우호 관계는 반드시 유지해야 되지만 너무 미국만 찾다가는 우리는 국물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미동맹과 한중 우호 관계 가져가고 그다음에 북한하고도 최소한의 우호 관계. 그러니까 뭐 최악의 적대 관계로 가는 게 아주 위험합니다. 미국 때문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북한 때문에도 전쟁이 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핵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따라서 설사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 최소 한도의 관계는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적대 관계로 하는 건 대리 전쟁하기 십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전략적 위치에서 볼 때 예.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뭐 한시도 그냥 있는 법이 없잖아요. 예, 예. 계속해서 도발해 오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략적 구도가 미국과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게 최선이죠. 예. 한미동맹이라는 그 점인데 예. 그 한미동맹은 어떻게 하든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예. 우리의 한반도 구조 속에서 남북관계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뭐 짐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거인데 한미동맹의 균일이 가게 되면은 예.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위치가 그만큼 좁아집니다. 예. 따라서 이 한미동맹 부분은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이익을 국익을 지켜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예. 그래서 특히 남북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 예. 이런 관계는 미국과의 아주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처해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문제는 미국도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진보 정권이라 할 것도 민주당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예.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는 대단히 남북 관계에서 여유 있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랬죠. 그런데 예. 이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사뭇 달라지죠. 그래도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그래도 기본적인 미국이 갖고 있는 대외 이익 이 관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은 축으로 놓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한미관계가 중요하고 예. 지금도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온탕 냉탕을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이 관계다. 이걸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대원 장관님 방금 서른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 대목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함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하든 뭐 쌍중단을 하든 모든 협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국익에 합치된다. 동의하십니까? 뭐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 남북 관계를 한미 관계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과 남북 관계의 병행론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볼 때 정책의 기준은 국익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국익과 우리 국익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예. 예를 들어서 군사적 선택 가령 뭐 선제 공격 이런 게 미국의 국익 입장에서는 검토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절대 안 되죠. 충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얘기와 예. 그러나 한미 동맹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는 말은 이제 다른 얘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남북 관계가 전개가 되면 그만큼 우리의 지렛대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힘이 커지는 거죠. 남북관계 끊어져 있으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발언권이 없고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북관계가 열리면 미국이 우리를 주목합니다. 남북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 예. 궁금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토시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설명해 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지만 중요한 포인트지요. 저도 통일부 장관 하면서 장관 회담도 하고 뭐 김정일 위원장도 만나고 하면서 네. 느낀 게 있어요. 미국의 주목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발언권이 커지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문제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러나 한반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주체적으로 갖고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른 의원께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조금 놓으시는 부분이 계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정동영 전 장관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역시 남북관계가 우리 주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야지만 한반도의 이 변화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소위 뭐 힘의 균형자론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문제는 한국이 하지만 경제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어야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유도해내고 또 북한을 달래기도 하고 또 북한을 좀 뭐라 그럴까요? 채찍질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는가 이 부분만큼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4부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